교육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 모피어스 게시판에 가시면 에듀케이션의 레퍼런스에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확장 개발 자료라고 밑에서 보시면 두 번째에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자료 두 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F 문서는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DF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이제 네이티브 쪽 교육에 관련해서 안드로이드 교육 자료고요. 오늘 그 안드로이드 쪽 설명드릴 내용은 플랫폼 특징부터 지금 아이디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떻게 같이 사용할 것인가에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랫폼, 여기서 이제 저희 문서상에서 나오는 플랫폼 화면은 모피어스로 만들어진 HTML로 구성된 웹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티브는 자바로 구성된 액티비티나 클래스를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는 HTML 파일을 구성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등등을 통칭해서 리소스 파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베이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쪽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이 되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 WN이라는 약자는 웹과 네이티브의 앞에 W와 N을 추출해서 만든 WN, 웹 네이티브의 약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WN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웹과 네이티브 간에 통신할 수 있는 클래스, 매니페스트는 저희 모피어스 제품의 기본 설정 값을 정의하는 파일이고요. 애플리케이션 XML 같은 경우에는 ID 쪽에서 라이브러리 상태나 매니페스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파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저희가 이제 화면을 스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자바스크립트 쪽 UI 교육을 받으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지만 오전에는 ID 쪽 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SPA라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Vue.js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건데, Vue.js는 일반적으로 이제 싱글 페이지에서 돌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 그 전에 이제 교육을 받았던 기본적인 모피어스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 그 기본적인 개발 방법론에 대한 내용하고 이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텝 관리를 하는데, 화면을 이동할 때 m.page html이나 m.page activity를 이용한 API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화면들이 내부적으로는 액티비티 히스토리 매니저라는 클래스에서 스택이 관리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하고 액티비티가 1:1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스택이 여러 개 쌓이다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메모리 부족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개발하시면서 어느 정도 스택이 쌓였을 때는 스택에 쌓여 있는 페이지들을 정리하는 순으로 해서 개발을 해주셔야지 메모리 부족에 대한 이슈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m.page html을 통해서 페이지 하나를 호출하게 되면 베이스 액티비티가 열리고요.
그 베이스 액티브가 열린 베이스 액티비티에는 웹뷰가 하나 올라가 있고 그 웹뷰에 로드 뭐 a.html 하게 되면 a.html이 화면에 뿌려지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B페이지를 열겠다 그러면 B페이지 동일하게 베이스 액티비티가 하나가 열리고 그 위에 웹뷰가 올라가고 B.html이 로딩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페이지가 하나씩 열 때마다 이런 액티비티가 하나씩 열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특징은 리소스를 암호화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 배포 서버에서 암호화된 리소스를 받아서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순간에만 복구하는 형태로 해서 리소스 암호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 엠코 모바일 LIC라는 파일은 실제로 그 라이센스하고 암호화 쪽 관련한 그 앱 암호화 쪽에 앱 구동을 하면서 암호화 체크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포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암호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가 이제 앱을 수정해서 UI 변경 부분을 서버 쪽에 등록을 하면 서버 쪽에서 뭐 리소스 변경 승인이나 형상 관리, 배포 승인, 리소스 배포 시작을 통해서 암호화 처리가 되고 이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제 사용자들은 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리소스들을 받아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모바일 OS 단에서 인터페이싱이 HTML 렌더링, 화면 웹뷰랑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암호화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암호화된 리소스가 네이티브 저장소에 있으면 내가 만약에 페이지 a.html을 호출할 때 그때 인크립트 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API들 아니면 CSS나 이미지들을 복화를 하는데 이 로컬 서버를 통해서 복화 처리가 되고 그 복화된 방식 파일들은 스트림 형태로 해서 화면에 렌더링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라이브러리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ID 쪽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그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코어, 애드원,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코어나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들은 다 그 각각 분할이 되어 있어서 특정 버전만 패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코어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시에는 여기 애드온이나 플러그인들이 코어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됐을 때는 애드온이나 플러그인도 같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기능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초에 개발하실 때는 크게 이슈가 안 되겠지만 향후에 유지보수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염두에 두시고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쪽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쪽에 소스에 가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별로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플랫폼 UI 화면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로 메인 액티비티 내부적으로는 상속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이 베이스 액티비티가 열리고 나중에 확장 개발을 하실 때 네이티브 쪽에 이벤트를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베이스 액티비티에 접근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메인 런처 액티비티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시키는 UI는 없는 액티비티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 스니펫으로 커먼 라이브러리 핸들 프로세스 앱 이닛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호출되는데, 이 프로세스 앱 이닛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초기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때 이용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출이 되어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 앱 액티비티 내에서 그 스타트업에 대한 액티비티 피니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피니시 처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리멘테이션에 보면은 이제 익스텐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는 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성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객체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실 때는 익스텐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지 W 인터페이스는 웹 네이티브 확장 인터페이스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통해서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API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이 클래스에 접근하셔서 별도의 확장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직접 개발해서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는 저희 플랫폼 서버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HTTP 네트워크 매니저고요. 여기와 관련된 거는 UI 쪽에서는 m.net, HTTP 샌드나 m.net RS 업데이트와 같은 전문 통신과 관련된 API하고 연동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미지 리스트, 이미지 1, 2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미디어 쪽, 즉 뭐 카메라라든가 뭐 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이건 이제 UI를 혹시나 수정하실 케이스들이 있어서 오픈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쪽 피커나 미디어 쪽에 이미지들을 로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배열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 액티비티에 접근하셔서 UI들을 수정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플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OS에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저희 런처 액티비티라고 그랬죠.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구동이 되는데, 이때 스타트업 액티비티에서는 라이센스 체크를 하고요. 라이센스 체크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앱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XML의 내용들을 로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정상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오류를 뱉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HTML 리소스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류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절차들이 다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가 로딩이 돼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액티비티하고 플랫폼 화면 연동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웹하고 네이티브 간에 이제 화면 연동을 할 때 전체적인 구성인데, 이 구성을 좀 잘 보시면, 일단은 웹에서 네이티브를 이동할 케이스들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제 HTML 페이지를 통해서 뭐 화면들을 쭉 구성을 하다가 여기는 웹으로 구성하기에는 화면에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네이티브 페이지로 구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m.page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화면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HTML 파일에서 m.page 액티비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네이티브
해서 웹화면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에서 웹화면을 호출할 때는 실제로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controller.get instance에 action move activity라는 저희가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웹에서 네이티브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로 이동할 때는 control get instance에 action move activity라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일반적으로 스타트 액티비티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 스타트 액티비티하고 이 액션 무브 액티비티하고 차이점은 스타트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O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택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스택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네이티브에서 네이티브로 호출하는데 스택 관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는 뭐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나 이런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히스토리 스택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API를 이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액티비티 무브, 액션 무브 액티비티라는 이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에서 네이티브로 백을 할 때 이때는 액션 히스토리 백이라는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히스토리 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스토리 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션 무브 액티비티라는 API를 호출했을 때만 액션 히스토리 백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HTML 화면에서 액티비티로 갈 수 있고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서 웹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히스토리 백을 하게 되면 다시 액티비티로도 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과 이제 네이티브 데이터 공유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웹 화면에서 뭔가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네이티브 화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m.page 액티비티를 통해서 네이티브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다 처리를 하고 났더니 데이터를 웹으로 전달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웹에서 네이티브에 뭐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져다 써야 될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API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방법은 세 가지고요. 하나씩 보시면 이 파라메터 공유 방법이 있고 전역 데이터 공유 방법, 영속 데이터 공유 방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파라메터 공유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화면으로 이동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m.page.html에 m.page 액티비티의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쓰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웹에서는 m.data 파람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고 네이티브에서는 파라메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역 데이터 방법은 흰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앱을 실행 중일 때만 살아있는 데이터고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앱이 종료가 되면 데이터는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웹에서는 m.data 글로벌이라는 형태로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m.common library 다시요. common library utility라는 클래스의 set 베리어블, set get 베리어블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속 데이터는 shared preference라는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형태고요. 앱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 앱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set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사용하는 API는 m.data 스토리지, 그리고 네이티브 쪽에서는 send user config info라는 informa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좀 보시면 이 파라메타를 통한 공유 방법은 setget인데, 자, m.page 백에 파라메타의 키 밸류를 넣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갔다가 B 화면에서 A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할 때 m.page 백을 쓸 거고요. 그때 파라메타로 키 1, 키 2에 대해 해당하는 파라메타를 전달하게 되면 다시 A 페이지에서는 키 1하고 키 2에 대한 파라미터 객체를 받아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파라미터 데이터는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 m.page 백을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파라미터 객체를 만들어서 그 파람의 키 1, 키 2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액션 히스토리 백 이용해서 파라미터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전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get 데이터도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전역 데이터 방법은 m.data 글로벌에 이렇게 키 밸류를 해서 데이터 셋을 할 수 있고, 네이티브에서는 set 베리어블로 키 밸류, 반대로 get 같은 경우에는 m.data get에 키만 넣으면 데이터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네이티브 같은 경우도 키만 넣으면 호출이 되는 겁니다. 영속 데이터도 스토리지 동일한 형태고, send user config information이라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메서드 개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애드온이나 플러그인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 외에 별도의 기능들을 구성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로 이제 네이티브 개발자들이 그 인터페이스 메서드 통해서 개발을 하고 UI 쪽에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N 확장 인터페이스는 일단은 저희가 위키에 정의되지 않은 네이티브 함수 추가 및 사용을 WN 확장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뭐 내용들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API들을 별도로 구성하고자 할 때 쓰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동기화 방식과 비동기화 방식을 두 개 다 지원합니다. 동기화 방식 같은 경우는 UI에서 API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리턴을 받는 방식이고요.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호출을 할 때 콜백 함수를 같이 전달을 받습니다. 그 전달을 받으면 그 전달을 받고 나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 로직들을 쭉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로직이 다 끝난 다음에 콜백을 통해서 UI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동기 방식이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UI 쪽에서 기본적으로 확장 API를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m.execute라는 API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m.execute의 첫 번째 파람에 전달해야 할 값은 extend W 인터페이스에 생성된 네이티브 API 명칭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소스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는 이제 옵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이티브 API에 전달될 설정 값들입니다. 옵션은 파라메타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해서 전달이 되는 파라메타 개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성하기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의 파람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이 파람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진 메소드의 파람 객체도 동일하게 여러 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API 요구 제어하고 파라미터를 3개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메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전달돼야 될 파라미터도 반드시 3개여야지 API가 네이티브 쪽 메서드와 동일하게 매칭이 돼서 호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UI 쪽에서는 파라미터를 2개를 전달했는데 네이티브에 구성된 메서드에는 파라미터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2개, 3개니까 호출되는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기 방식입니다. 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웹에서 이제 페이지를 호출할 건데, 자, 바에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네임은 엠코고, 파람은 싱크, 나는 싱크 형태로 해서 호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호출할 때 실제로 호출되는 코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m.execute에 exwm call sync.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이티브 쪽에 구성된 메서드 명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메타 객체. 자, 요거를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익스체인지 W 인터페이스 어떻게 이 구성이 되고 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public string, 자, 그 리턴 값은 스트링으로 전달이 되죠.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하고 iOS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스트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iOS에서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규격 자체가 스트링으로 밖에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링으로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네이티브 위쪽에 EXWM 콜 싱크라는 메서드 명을 선언했죠. 근데 네이티브 쪽에 가면 EXWM 콜 싱크라는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트링 파람으로 해서 데이터 객체를 하나 받았는데 위에서 전달됐던 데이터 객체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부 코드를 보면 로거.i에서 이제 로그를 한번 찍었고요. 정상적으로 뭐 데이터들이 들어왔는지 이 상태에서 자 그 제이슨 오브젝트 위쪽이 이제 데이터 객체가 제이슨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이슨 오브젝트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다시 네이티브 쪽에서 웹에서 전달받은 파라메타 데이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메소드는 내가 exwm call 싱크라고 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턴할 때 스트링 객체니까 오브젝트에 toString을 해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면 실제로 이제 UI 쪽에서는 내가 전달됐던 name하고 파람 객체 키값 외에 메소드라는 키값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객체를 전달을 받겠죠. 이게 이제 동기 방식입니다. 이 동기 방식은 보시기에도 되게 간편해서 크게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비동기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콜백 함수가 하나 더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구성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동기 방식 동일하게, 비동기 방식 동일하게 자 데이터 객체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콜백 함수를 하나를 등록했습니다. 콜백 함수 등록하는 방법은 m.response on이라는 저희 이제 제공하는 API 통해서 이렇게 콜백 함수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m.execute 통해서 네이티브 API를 호출했고 전달된 파라미터가 이번엔 2개입니다. 아까 그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연동할 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라미터 객체가 2개인 경우에는 네이티브 쪽에 구성된 파라미터도 반드시 이렇게 2개여야 됩니다. 구성은 이런 형태고요. 실제로 이제 그 파라미터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죠. 이 콜백 함수를 이쪽 데이터 객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콜백을 등록을 해서 이 콜백 함수를 쓰게 되면 실제로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만 쓸 수 있겠죠. 이 콜백을 지워버리고 그런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자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본인한테 유리하게 동작하는지 판단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쪽에서는 EXCall Async라는 API가 호출이 될 건데요. 이때 이제 오브젝트 객체 하나 받아서 스트링 버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이제 여기는 내부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콜백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 없이 그냥 UI에서 받은 거를 어싱크 방식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JSON 객체 하나 만들었고 스트링 객체에다가 스트링 버퍼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화면을 호출할 때는 네이티브에서 화면을 호출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UI를 쓰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키를 쓰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 위에서 받은 콜백 그 다음에 여기 전달받은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다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호출할 때는 키캣 이상에서는 evaluate 자바스크립트 메서드를 통해서 호출하면 되고요. 키캣 미만 같은 경우에는 로드 URL을 통해서 이렇게 호출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연동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저희 그 그레이드 투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그 독스 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 리뷰도 진행을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연동하고도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실제로 코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넘어갈 때 자, 제가 아까 그 게시판 쪽에 리스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샘플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 임포트를 시키면 에듀케이션 2구라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식이 저희가 좀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ADT 방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이 2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생성 모드가 그레이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ADT라 그래서 예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나오기 전 버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는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그대로 생성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드로이드 쪽의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자르 파일이 아니라 이제 AAR 파일로 구성이 돼서 그레이드 빌드를 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생성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이 잘리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생성이 될 건데요. 테스트 2 어플리케이션 쪽에 가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거나 아니면 그레이들로 빌드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최근에 구글 쪽 플레이스토어 쪽 정책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이 AAB 형태로, 기존에는 APK 형태로 해서 빌드를 해서 앱들을 등록을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AAB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정책들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AB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레이드 형태로 해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ADT 모드는 거의 사용을 못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AAB 형태로 구성을 하시려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용, 즉 그레이드 버전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하실 때는 항상 그레이드 버전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버전은 이제 ADT 버전으로 빌드가 된 형태인데, 이 ADT 버전은 그레이드 형태로 변경을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리소스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컨버트 그레이드 모피어스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연동을 할 거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연동,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콘이 있는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레이드 프로젝트만 실행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프로젝트 변환 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고 Yes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SDK 버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빌드 툴 버전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인 정보는 여기서 선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빌드를 하시는 시점에서 선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피니시를 누릅니다.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가 이제 그레이드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변경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연동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같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패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찾을 수 없는 SDK를 찾을 수가 없네요. 스튜디오가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 스튜디오 정책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레이드 싱크 쪽을 지금 그레이드 싱크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드 싱크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변화는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파일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그 소스들은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들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그레이들 쪽에 보시면 싱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에 따라서 좀 아이콘들이 다르겠지만, 이 코끼리의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애가 싱크거든요. 이렇게 싱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파일 쪽에 보시면 여기 싱크 프로젝트 및 그레이드 파일스라고 이 메뉴를 눌렀을 때도 싱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가 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빌드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지금 아마 제가 에뮬레이터를 구동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러닝하고 지금 빌드 중이고, 빌드가 끝나고 나면 인스톨을 시켜서 실제로 앱이 구동이 돼야 되는데,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죽어버리죠. 죽는 이유를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 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라이센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라이센스 체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라이센스 관련한 이슈가 생겼어요. 라이센스 관련한 이슈가 생긴 이유는 지금 요 PC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 같은 경우에 그 CPU 타입이 X86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JNI 파일을 보시면 암 버전만 구성이 되어 있고 X86 버전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이 형태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앱이 죽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엠코어 EDU라는 API 그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X86 관련한 라이센스들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뮬레이터에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실제 툴하는 볼까요? 시어. 자, 에듀케이션에 다른 쪽을 적용을 했었네요. 엠코어 EDU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라이센스의 동일한 패키지명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변경을 하지 않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여기 X86 두 개가 들어왔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가면 X86 버전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빌드를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컨버팅이 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코드 레벨로 들어가서 지금 9시 53분인데 10분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코드 레벨로 들어가서 에셋에 가면 리소스, 자, 아이디 쪽에서 한번 볼까요?
SS에 가서 res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샘플 네, 샘플이 아니고 API 밑에 보면 edu.html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아까 그 네이티브 쪽 연동할 때 썼던 코드랑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싱크 방식과 어싱크 방식에 대해서 예제 코드가 있고 동일하게 뭐 데이터 객체 만들고 싱크이고 그 다음에 m.execute 통해서 boolean call sync라는 녀석을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서 얼럿을 띄웠고 어싱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콜백 함수 등록해서 어싱크 처리를 하고 등록했습니다. 자, 익스텐즈 W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볼게요. 익스텐즈 W 인터페이스를 가면 자, 익스텐즈 W 인터페이스에 네이티브 확장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동일하게 EXCall sync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하나 격치 받았고 오브젝트 선언했고 여기에 메서드 추가시켜서 바로 리턴을 했습니다.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하고 콜백을 받았고 메서드는 EX 어싱크 콜백 그 다음에 콜백 함수는 여기 콜백 받았다. 근데 여기서 약간은 그 바로 화면 UI 화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예제 코드는 별도의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edu 액티비티에다가 이 그 어싱크 파람에 대한 데이터들 객체를 전달을 했다가 바로 리턴을 받아서 화면에 처리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하나씩 따라가 보죠. edu 액티비티 쪽으로 넘어가면 edu 액티비티 쪽에서는 get 인텐츠 통해서 인텐츠 객체에 스트링 엑스트라를 받아왔습니다. 이 데이터 받았죠. 이 데이터를 JSON 객체로 다시 만들고 이거를 텍스트 뷰에다가 뿌렸습니다. 셋 텍스트 뷰로 해서 뿌렸죠.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버튼 API 통해서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백프레스드 이벤트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전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et 인스턴스가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get 인스턴스랑 같은 내용이겠죠. 어싱크 파람에 대한 객체를 받아서 로그 한번 찍어봤고 그 다음에 리절트 값으로 둘둘둘둘에 여기 인텐츠 값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전 화면에 있었던 객체를 edu 액티비티에서 받았고 edu 액티비티에 텍스트 뷰에다 한번 뿌렸고 그리고 뿌린 데이터를 확인한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눌러서 전 화면에서 받았던 객체를 그대로 다시 전달한 겁니다. 전달하고 나서 그 이벤트가 어디로 오냐면 extend W 인터페이스라는 객체의 on 액티비티 리절트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리퀘스트 코드로 111을 호출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on 액티비티 리절트로 온 값이 11111이면 거기서 인텐츠 객체에 접근해서 어싱크 파람 전달을 어싱크 파람으로 했었잖아요. 이 어싱크 파람에 대한 객체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다시 화면에 전달하는 겁니다. 화면에 전달할 때는 여기 그 UI 스레드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기존 문서에는 UI 스레드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UI 스레드를 이용하는 게 화면의 부하도 좋게 걸리고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스레드 반드시 이용하시고 여기 이제 객체 콜백 함수 다 여기 접근해서 위쪽에서 받았던 콜백이죠. 그 콜백 함수를
전달받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콜백 함수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밸류값 호출하면은 UI 여기 화면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코드고요. 실제로 한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매니페스트 쪽에 가셔서 API가 API에 edu.html 전달했고 여기서 이제 빌드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실행 이렇게 빌드를 하셔도 되고요. 스튜디오를 같이 연동을 해놨으니까 스튜디오 쪽에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IDE랑 스튜디오랑 그 연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소스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튜디오에서 ID에서 수정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빌드를 해도 동작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싱크 방식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호출한 거는 싱크 방식, 자, 싱크 방식. 싱크 방식의 데이터는 edu html이랑 펑션명으로 싱크 이렇게 두 개만 전달 호출한 거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스크린 아이디는 edu html, 펑션은 싱크. 그 다음에 네이티브 쪽에 메서드 exCall 싱크라고 메서드는 exwn call 싱크라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등록을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이런 형태고요. 싱크 방식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반응이 좀 늦네요. 화면이 떠야 되는데 제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쪽에 edu 액티비티를 선언을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호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edu 액티비티가 호출이 선언을 안 해놨네요. 자, 시간 관계상 일단은 edu 액티비티 한번 선언해서 동작을 해보시면 크게 동작하는 데 문제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푸시를 사용하다 보면은 앱을 구동을 한 상태나 아니면 앱이 구동되어 있지 않은 상태나 푸시가 오고 푸시를 노티피케이션에 이제 대부분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 노티피케이션에서 클릭을 했을 때 앱을 구동을 하고 특정 페이지로 이동해야 될 케이스들이 생겨요.
뭐 푸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서드파티 앱하고 연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프로세스 앱 이닛을 호출을 하게 되면 매니페스트에 선언되어 있는 이 스타트 페이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원하시는 페이지는 스타트 페이지가 아니고 뭐 not.html이라는 푸시가 와서 공지사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프로세스 앱 이닛 외에 저희가 제공하는 파라미터 하나가 더 있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펄스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는 다 초기화를 이 메서드에서 시킵니다. 그리고 이 펄스는 스타트 페이지로 이동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펄스를 하게 되면 스타트 매니페스트에 선언된 스타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매니페스트에 선언되어 있는 시작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서드까지만 진행을 하고 멈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이티브에서 인텐츠 어디 됐을까요? 아까 edu edu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요 액티비티는 여기까지 선언이 돼 있고 그 다음 동작을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 이용해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좀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제공하는 샘플 액티비티도 있거든요. 이 샘플 액티비티에 보시면 샘플 액티비티 클래스, 여기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네이티브 쪽에서 화면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네이티브에서 통신을 할 때 네이티브 화면도 이동할 때, 웹 화면으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전 버튼 눌러서 이동할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이티브 쪽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쪽 샘플 액티비티를 참고를 하셔서 처리를 해보시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